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셨네요. 예. 오늘이 6주차라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또 각종 심의, 그죠? 통합심의도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배우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조합에서 하는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 단계에서는 그 이제 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뭐 어렴풋하게 이제 사업비가 뭐 공사비가 어떻다 이 정도겠죠. 근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분담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해지시는 시기죠. 물론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담금이 줄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주나요? 늘죠. 100%. 네, 지금은 통계상 100% 늘어납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100% 늘어납니다. 근데 다만 그게 얼만큼 느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조합원들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도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하지 말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집행부 잘못이다. 아니다. 그 물가가 오른 걸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그 돈에 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도 좀 예민하시고, 그죠? 예. 그래서 없던 비대위도 생기고, 그죠? 또 비대위가 약한 데가 이제 강해지기도 하고, 집행부가 교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뭐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숨길 이유가 없죠. 사실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집행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예, 뭐 제 프로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절차를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 및 방법, 어떻게 관리처분을 수립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잘못됐던 게 어떤 게 잘못되는지 주로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 때 어떤 게 많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색깔을 칠해놨죠. 이것만 보시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하고 그 권리가 있죠. 예. 재개발하기 전에 재개발하기 전에 이런 소유권과 권리가 사업시행 계획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뀐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네, 이 마이크 좋네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지금 현재는 노후된 건축물 또는 그 토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 토지가 이제 새로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예, 바뀌어서 권리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주는 계획이죠. 근데 여기에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돈내란 얘기가 없죠? 돈내란 얘기는 숨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바뀌는데, 원래는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르면 내는 건데, 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색깔로 칠해놓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권 권리를 신축한 권리로 변환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담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이 그 재개발 재건축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분양받을 건지 그 분양 규모, 분담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로 결의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아니, 관리처분 계획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 조합원에. 그런데 요새는 그 사업비가 또 10% 이상 변합니다. 늘어나요. 그러면 그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참석자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공사비가 또 올라서 대부분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는 과반수,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사업비가 10% 이상 변하면 3분의 2였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공사비가 다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렵죠? 네,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문제가 나오는 시기고, 그죠?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데 꽤 인내를 갖고 하셔야죠. 같이 화내면 안 돼요. 같이 화내신 분 있어요. 나라고 이러고 싶었어? 뭐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인가를 받으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기준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기준 1은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배울 건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90일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25평 갈 건지 33평 갈 건지 45평 갈 건지 추정 분담금을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분양 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입주권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지분 쪼개기 금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요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한 거랑 이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 거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신속 통합계획으로 재개발을 많이 하죠. 그거는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날입니다. 요새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신통을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는 1차 공모, 2차 공모를 했을 때는 그 후보지 선정하면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 정기 공모가 수시 공모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수시로 하면서 또 후보지 선정을 하는 날 고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아, 신통 후보지가 되면 재개발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지분 쪼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로 후보지 요청한 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혹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날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날짜가 다 틀려요. 구역마다 다 틀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부에 고시하는 날은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데는 구에서 시에 올린 날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 구청에 물어봐야 되죠. 예, 부지런한 분은 물어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행위를 그 권리산정일 날 전에 하면 입주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날 하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하나의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러니까 땅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죠. 물론 90평방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80평방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 있어요. 내 땅을 내가 쪼개면 되죠.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쪼개야죠. 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는 그 날보다 전에 내가 쪼개면 입주권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예를 들면 270평방미터를 3개로 쪼개면 3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쪼개면 하나죠. 그 얘기예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공부를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죠. 그죠? 대학에 가서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취업을 못해요. 어른이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죠. 예,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이 두 번째하고 5번째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 우리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지에 주택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그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밑에 땅도 갖고 있는 거죠, 같이. 근데 우리 법에서는 주택하고 그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소유자가 틀리면 입주권이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소유자가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분양권이 2개 나오는구나 해서 소유권을 바꿀 수 있다고요.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권리산정일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면, 나대지라는 거는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대지만 있으니까 그냥 땅 하나, 입주권 하나죠. 근데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단독을 지으면 2개가 되는 거죠.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한다. 이거죠.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주택이 하나였다가 예를 들면 다세대 6개를 지으면 6개의 입주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옵니다. 근데 이 기준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수를 증가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막고자 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권리산정일, 기준일 전에 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하는 거는 투기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2번하고 5번이 뭐냐면, 이건 집합건물이잖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게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랑 비슷한데 실제로 하나입니다. 주택이. 그죠? 예, 하나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 법에 그거를 다세대로 바꾸는 겁니다. 공동주택으로.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이렇게 큰 상가가 있는데 통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공동주택처럼 구분 소유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제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5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유 부분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걸 막은 겁니다. 이게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가지신 분은 주택을 가지고 가고 상가를 가지신 분은 상가를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가 가지신 분이 주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 가지신 분들이 나 아파트 안 주면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할 거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상가 소유자들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새. 그랬더니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상가를 120개를 쪼갰습니다. 120개를. 그리고 갔어요. 어디로 갈게요? 모르죠. 120개를 쪼개서 팔고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0개를 산 사람, 상가 소유자를 산 사람들은 이겁니다. 원래 아파트를 사야 아파트를 받는데 상가 지분을 조그만 걸 사서도 아파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게 원래는 한 20명밖에 없었는데 이게 12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개만 아파트를 주겠다 그랬지 내가 120개를 준다 그랬냐. 그럼 일반 분양할 게 없어지잖아요. 조합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산 사람도 손해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손해고 누구만 돈 벌었어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요 2번, 5번이 그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새로 생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집합 건물도 쪼개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인가까지 여러분들 배우셨죠? 네.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신청 통지 공고란 걸 합니다. 90일 내에.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의견을 받는다 그랬죠? 종회에서 과반수인데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3분의 2 동의를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공람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한 다음에 인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30일 내에 인가를 내줄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타당성 검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허가 기간이 60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시를 해주고 최종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자는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만 있어요? 예? 신탁 또 그렇죠. 아 여기 수준이 높으세요? 예? 앞에 계셔서 그런가?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합 방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신탁 방식이 유행하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 안 하고 신탁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신탁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공공시행 방식 있죠. LH나 SH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LH나 SH가 시행자가 되는 거죠. 예, 토지 등 소유자는 똑같습니다.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합니다. 통지는 등기 우편이죠. 등기. 일반 우편 안 되죠. 예, 등기 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보냈다는 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아니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일간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나요?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할까요? 예? 예, 중요하다는 얘기지. 신문에까지 공고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뭐 게시판 공고하겠죠. 또 뭐 현수막도 붙이고 뭐 하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신문에.
왜 그러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신청 기간 내 여러분들이 분양신청을 안 하면 현금 청산자가 되기 때문에 혹시 나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지도 당연히 하면서 신문에 공고까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뭐죠? 예? 이게 종전자산 평가 금액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게 있어요. 별. 별이 뭐죠? 하늘에 있는 별 말고 여기서 별이라는 거는 개별이란 뜻이에요. 개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하는 조합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땅만 가지고 계신 분, 또 뭐 단독주택 사시는 분, 다세대 사시는 분,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별로 평가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도 역시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금액이 틀리고 여러분이 분양받을 아파트가 같다 하더라도 또 그 종후자산 평가도 별도로 하는데요. 요새 아파트도 평수가 같다고 금액이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 동호수 층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25평 갈 때 분담금이 얼마다, 그죠? 33평 가면 얼마다, 45평 갈 때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하라 이 얘기죠. 그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신청 기간도 있고 사업 계획이 이렇게 났고 분양 신청 기간, 그죠? 장소, 뭐 쭉쭉쭉.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알려주는 겁니다. 질문했습니다. 네. 일간 신문이 네.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예? 예를 들어 서대문에서는 그거 제주도 있는 신문에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일간 신문. 네, 일간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신문에서 내는 거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제한이 없냐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신문에 내시면 돼요. 일간지. 지역신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역신문. 전국 신문에 내십시오. 예, 예. 조합원이 전국에 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뭐 서대문에 있다고 서대문에만 삽니까? 소유자가 제주도에도 있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통지하고 공고하면 이제 토지성 소유자는 뭘 해야 돼요? 분양 신청해야죠.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조합, 신탁업자, LH, SH한테 이제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분양 신청 기간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정합니다. 우리 조합원이 한 500명밖에 안 되니까 30일로 할게. 이렇게 시행자가 정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합은 한 1000명이니까 60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60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신청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그래서 최장 50일에서 80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하실 게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어서 해야 됩니다. 날짜를. 오늘이 이제 원래 이제 어제가 6월 30일이었죠. 예를 들면 어제가 분양신청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분양신청이 좀 저조해서 한 일주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일주일 연장합니다라고 이제 또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연장인데, 아, 좀 피곤해. 내가 한 달 동안 피곤했어. 그러니까 한 이틀 쉬었다 하지 뭐. 7월 3일부터 해. 7월 3일부터 7월 10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6월 30일이 분양신청 끝나는 날이면 7월 1일부터 이어서 계속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은 그냥 현금 청산자가 돼요. 자동으로. 통지 없이, 고지 없이 아무런 법률적 조치가 없어도 그냥 현금 청산자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현금 청산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은 이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예, 현금으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인데, 분양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뿐이 아니고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분양신청 철회는 분양신청 기간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는 거고,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가 아니 나 마음이 바뀌었어. 돌려줘.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철회입니다. 철회.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 끝났어요. 끝나면 아니 나 저 마음이 바뀌었어. 돌려줘. 돌려주나요? 안 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요건 뭐죠?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자. 분양신청을 했어요. 조합에서 받았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관에서, 서대문구청에서 아, 이 사람은 뭐 위반자예요. 관리처분 입주권 없습니다. 해서 배제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허가상에서.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 제한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지만,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 투기과열지구가 4군데 있죠? 투기과열지구. 어디예요? 예? 네, 또 용산. 네,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가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5년 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거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투기과열지구는 입주권 제한자. 둘 다 투기과열지구여야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재건축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5년이 안 돼서 용산구에 재개발을 하나 사놨는데, 한남동이라고 칩시다. 한남동이 또 관리처분에서 분양권을 받으면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된다고요. 요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럽니다. 아, 여기 빨리 되면 안 되는데, 빨리 되면 안 되는데. 아, 왜 빨리 되면 안 돼요? 나 아직 5년 안 됐는데, 5년 안 됐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부러우면 투기과열지구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의 사람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 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중을 잘 하시니까 실무적으로는 하나 더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면 분양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분양 계약을 안 하는 조합원이 있어요. 원래 분양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호 추첨을 해. 그죠? 그리고 동호 추첨이 되면 조합에서 자, 이제 홍길동 조합원님 몇 동 몇 호 당첨을 축하합니다. 분담금 얼마고 이렇게 어떻게 분납하셔야 됩니다. 알려주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조합사무실로 분양신청 계약을 체결하러 오세요. 그런데 안 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뭐가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뭐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드는지, 어쨌든 간에 분양 계약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조합 정관에 그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라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도 현금 청산자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관리처분 60일 아니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인가고시 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고시까지 나야 돼요. 고시 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그죠? 협의가 잘 되죠? 예? 협의가 잘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아니 뭐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협의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죠? 왜? 아니 사는 사람은 싸게 살라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안 됩니다. 그죠? 90일간 협의해봐야 안 된다고 보고 협의가 안 되면 그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은 수용이고요. 재건축은 매도 청구입니다. 수용하고 매도 청구 차이를 이해하시죠? 예, 재개발은 토지수용위원회로 가서 수용 재결의 절차를 거치고요. 재건축은 관할 법원으로 가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용어도 좀 틀리고 절차가 틀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합이 그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이 준수를 해야 돼요. 60일을. 아까 90일, 60일, 150일이죠. 이 기간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준수를 안 하면 지연이자를 물게 되어 있어요. 5%, 10%, 15%. 그죠? 6개월 이내면 5%, 6개월 초과 1년까지는 10%, 1년 초과는 15%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IMF 때는 이런 조항이 많았어요. 시공사가 돈을 안 대주는 거예요. 돈을. 매도 청구를 했어요. 매도 청구 해가지고 법원 판사한테 다 판결 받아가지고 소유권 넘기세요. 홍길동 씨 조합에 소유권 넘기세요. 조합은 이 사람한테 뭐 2억 주세요. 이렇게 판결 다 해줍니다. 개별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사업이 잘 될 때는 시공사가 우리 저 매도 청구 다 돼서 돈 얼마 대여해 주세요. 시공사 대여해 줘서 그거 다 샀잖아요. 조합이. 근데 IMF 때 시공사가 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저 엄청나게 연체이자가 물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불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재건축 반대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죠? 개 탔죠, 개. 아니, 이자가 더블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원금 2억, 이자 뭐 1억 5천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다 사업비잖아요. 그죠? 사업비로 하니까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공사하고도 분쟁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시공사는 IMF는 천재지변과 같다. 우리 잘못은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책임 전가하고 싸웠는데, 뭐 어쨌든 IMF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사업비로 처리를 하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한 사람들이 오히려 돈 버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지연이자를 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재개발만이 아니라 우리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써놨어요. 전에 어떤 분들이 왜 소규모 법은 안 알려주냐 그래서 저는 도정법 강의를 하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강의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주제가 도정법이잖아요. 그런데 항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서비스로 넣어놨습니다. 서비스로.
그래서 똑같아요. 재개발하고 소규모 재개발은 똑같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그 다음에 가로주택은 약간 애매한데 그 매도 청구로 갑니다. 가로주택은 사실 형태는 재개발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런데 법에서 그 가로주택은 그 매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절차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감정평가, 업체 선정 이런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셔야 되니까 수료할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리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누가 해요? 예? 재개발. 재개발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재개발은 감정평가업체 2개 뽑잖아요.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누가 뽑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뽑아요. 재건축은 하나하나죠. 하나는 조합이 뽑고 하나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의뢰를 해서 뽑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으로 갔을 때 감정평가를 또 하거든요. 그건 누가 뽑아요? 네?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관할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를 하고 돼 있고요. 재개발로 가면 수용 재개를 가죠. 그럼 또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누가 선정해요? 네? 위원회?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시도지사, 토지등 소유자,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합이 하나 하고 그 수용을 당하는 사람도 하고 시도지사도 하고 이게 왜냐하면 토지 수용법을 준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개입니다. 3개. 왜냐하면 수용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들이 합의해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업자를. 요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분양시장이 끝나면, 자, 조합원이 원래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는데, 분양신청을 900명이 하고,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양신청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조합장 똑바로 해. 그러면 당신이 뭔데? 나 조합원이야. 아 미안한데 당신 조합원 아니에요. 이제 현금 청산자잖아. 맞는 말이에요. 현금 청산자 조합원 아닙니다. 그러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없죠. 조합원 아니라니까.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신청 기간 끝나고 총회를 하면 통지 안 해도 되죠? 조합원이 아니니까 총회 참석하라고 통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현황이 뭡니까? 분양신청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1000세대를 조합원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90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조합원이. 그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이 원래 1000개에서 900개로 바뀌었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아우, 예, 그렇죠. 근데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숫자는? 가격이 차이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수입이 는다 이거죠? 그럼 수입만 늘어요?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 거는 누가 뭘로 사? 100명 거, 100명. 분양시 안 하는 사람 100명 거를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출이 늘어나죠. 네.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원래 조합원이 1000명이었는데 조합원이 900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이 900으로 늘면서 일반 분양이 100개가 늘었잖아. 그러면 수입이 늘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 100명 것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지출이 늘죠. 똑같다고요. 여기 소송비에 뭐에 뭐. 그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례율 공부를 하셨죠? 비례율에서 그 분모 밑에가 뭐예요? 종전자산,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의 합이죠? 합이 바뀌죠?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비례율은 올라가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바뀐다고요. 비례율 공식에서 분모가 바뀝니다. 분모가 줍니다. 그러면 비례율은 올라가요. 수입이 늡니다. 비례율은 올라가요. 근데 지출이 늘었어요. 비례율은 내려갑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모르죠. 해봐야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같아요. 이게 줄고 늘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게 약간은 변동이 돼요. 그죠? 예. 근데 보상금 많이 주면 지출이 더 크면 손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금액을 떠나서 분양 신청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 초기에 중요한 비율이 뭐예요? 동의율 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율이죠. 자, 75%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똑같이 75%였는데 재건축이 이제 70%로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75% 동의를 받았어야 되죠. 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3분의 2. 추진위는 50%, 조합은 75%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50%, 3분의 2면 67%, 그 다음에 75%였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 신청률은 몇 프로여야 돼요? 법에 없어요. 50%든 60%든 70%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률이 높지 않으면 사실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어디 경기도에 갔다 왔는데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인데 이 조합이 심각한 게 조합 설립을 75%로 겨우 했어요. 75.5%. 겨우. 근데 지금 분양신청 기간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1일이죠. 오늘까지야, 오늘까지. 내일 통화해 봐야겠네. 오늘까지예요, 분양신청 기간이. 그런데 지금 예상이 한 20%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5%에서 20%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저 재건축에서 25%가 미동의자잖아요. 그럼 75%인데 여기서 또 한 20% 빠지면 55% 동의로 가는 거예요. 사업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조합원의 반을 다 사냐고요. 그래서 분양 신청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사업은 또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요 기간이에요.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나갈 수 있어요. 돈 받고. 물론 이제 돈을 얼마 받느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매도 청구, 수용해서 평가해서 다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도 권리잖아요. 내 권리. 그래, 나는 뭐 재개발, 재건축에 찬성했었는데 아니 내 사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 집이 없었는데 뭐 집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없어질 수도 있고 아, 나 이 부담금 내고 못해 이럴 수도 있고 조합장이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내 맘이죠. 안 하는 것도. 그죠? 그래서 조합원이 합법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양신청 기간이. 이해하시죠? 분양신청을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물론 조합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합법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 분양신청 기간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정비업체들이 준비를 해줍니다. 제가 또 이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해서 조합을 도와주는데 조금 실력이 없는 업체들이 많아. 제가 이제 옛날 관시험 검증을 해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할 때, 특히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선정할 때는 관리처분 실적이 많은 데를 뽑으셔야 돼요. 관리처분 실적. 앞단, 이 초기에 이 사업 많이 있다고 소용없어요. 사업을 쭉 해서 거의 끝나는 관리처분을 경험해본, 관리처분 인가 실적이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가 진짜 정비사업 전문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시청이 끝나면 1개월 전 통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있는데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종전자산 평가금액, 그 다음 일반 분양 가격, 사업비, 이런 거를 총회, 관리처분 총회하기 한 달 전에 별도로 통보를 또 해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분양 신청할 때도 아까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분담금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관리처분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바뀐 거야. 비례율이. 100%였는데 갑자기 90%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 부당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이, 역사를 자꾸 이사있구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비례율이 바뀐다 그랬죠? 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바뀌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변수가 있냐면 시공사 변경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요 시기에. 맞죠? 네. 사업계획이 나면 우리가 조합은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시공사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인가 도면을 가지고 실제 공사비를 다시 뽑습니다. 실무적으로.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현대, 삼성 여러 회사 있죠? 다 소용없고요. 그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계 승인 나고 시공사가 제시하는 게 실제 진짜 공사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분담금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실제 사업비 70%가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이 공사비에서 결정되는데 그 시기가 요 시기예요. 딱. 그런데 분양 신청할 때 분명히 나 25평 가면 2억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리처분을 하니까 4억 내라는 거야. 4억.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예요?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이제 제가 비례율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바뀌는 거에다가 시공사 공사비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를 미리 알려주라고 해서 1개월 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를 왜 한 달 전에 통지하냐면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걸 알려줘야 되고 근데 이 내용이 관리처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려주고 또 관리처분 총회 때 또 알려주고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 실무적으로 관리처분 총회는 한 달 전에 통지 공고합니다. 그게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직 폐지가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빠하세요. 재건축 부담금.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3분의 2입니다. 요 10%에서 빼주는 게 있어요. 생산자 물가상승률, 손실보상금. 우리 아까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그 분양신청 안 한 사람들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 그거는 빼줍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거니까. 그죠? 그거는 빼주지만 또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빼주지만 그거 외에 늘어난 거는 10% 이상이 되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거 빼더라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죠? 그래서 무조건 1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럽니다. 그냥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3분의 2로 기억을 하셔라. 맞죠? 맞아요. 예, 3분의 2입니다. 요새 조합이 100개면 100개다 3분의 2입니다. 공람을 합니다. 가르쳐본 계획을 수립하면 조합원들에게 한 달 공람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여기서 여쭤보는 게 평가 금액 아무리 봐도 적은 것 같아. 내 금액이 왜 5억밖에 안 돼? 그러면 공람 때 이의 신청하거든요. 누구한테 해요? 조합에 하게 돼 있습니다. 가르쳐본 공람은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사학계획 공람은 구청에서 합니다. 근데 관리처분계 공람은 조합에서 합니다. 그럼 조합장님, 제 평가 금액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의 신청합니다. 그럼 써내세요. 써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감정평가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뭐라 그래? 이상 없습니다. 그럼 또 조합장이 뭐라 그러죠? 이상 없대? 아니 실제예요. 제가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감정평가 금액 이의 신청해서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그리고 이거는 소송해도 쉽지 않아요. 사실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파트에서는 조합원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시장 아는 사람은 소송에서 다투잖아요. 평가를. 그래서 재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조합원은 그냥 공람에서 이의 신청만 할 수 있지 평가에서 다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 절차가 끝나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고 특별한 게 없으면 30일 내에 고시 내줍니다. 그런데 또 일정한 요건이 되면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60일로 갑니다. 자, 절차에서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현금을 청산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분 쪼개기, 그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게 다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양 설계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한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 그 뜻입니다. 원칙은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 공급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에 1주택 공급한다. 아시죠? 제가 여기 강의하러 오는데 누가 전화 왔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맞는 거야? 뭔데요? 아니, 형제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공유로 갖고 있어야 돼, 각각. 1주택 공유, 2주택 공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두 채를 받았는데 공유니까 2주택 아니야? 그렇죠. 근데 원래 집이 또 하나 있어. 그래서요? 3주택이 됐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세금이고 뭐고 많이 나와. 그래서 그거 몰랐어?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유자는 공유로 받아요. 공유자는 그냥 둘이 하나야, 둘이. 둘이 하나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A라는 주택을 형제가 50%씩 갖고 있었어요. B라는 주택을 50대 50 갖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나씩으로 나눠 써야지. A 100%, B 100%. 그럼 각각 하나니까 하나씩 받고 각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같이 아주 형제가 아주 우애가 깊어. 둘이 2분의 1, 2분의 1. 그럼 공유로 받잖아요. 그러면 2주택이에요. 지분이 적어도 2주택이잖아. 세금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금 문제.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를 공유로 받아. 아버님이 5채를 갖고 있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5채 다 공유로 갑니다. 협의해서 나눌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또 뭐 돈으로 주고 받든지 합의해서 너는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됩니까? 이게 내 거라고 서로 싸우지. 어쨌든 그래서 공유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공유는 하나만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즘 복잡한데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 때는 세대를 합쳐서 한 개의 분양권만 준다. 이건 아시는데 동일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직계 비속어 한 세대로 본다. 이게 뭐냐면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같이 없어도 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19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에 같이 없어도 동일 세대라고요. 괜히 애써서 주민등록 옮겨놓지 마세요. 네?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한 세대로 본다 이거예요. 조합 설립을 기준으로 해서 나, 부인, 미성년 자녀가 이렇게 있었으면 조합 설립 후에 나눠도 한 세대로 본다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 이혼,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돼서 분가하는 건 인정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유, 난 이제 하나씩 받을래. 이혼해. 뭐 이러면서. 이혼하면서 한 채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혼. 요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 등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여러 개 다물권을 양수한 사람은 또 분양권 한 개밖에 안 되죠. 이게 다물권자로부터 분양권 인수한 사람, 이게 그 광주고등법원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대법원 가서 정리가 됐습니다. 결론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다물권자로부터 산 거는 분양권을 인정 못 받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공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갈 때는 다물권자가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 됩니다. 예. 나 10개 있어, 10개. 추진위 단계에 10개를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조합을 결성하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다. 그래야 나로부터 산 사람이 조합원이 돼요. 근데 조합 설립이 됐는데 되고 나서 10개를 내가 9개를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어디 가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사기로. 분양가 나온다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분양가 안 나온다고요. 예? 안 나옵니다. 이거 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공유인 경우에는 원래 하나 준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60평방미터의 땅을 4명이 공유로 권리 산정인 기준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재개발한다라고 대외적으로 표시된 날이에요. 근데 나는 그 전부터 그냥 우리가 공유로 90, 90, 90, 90, 360을 90씩 공유로 갖고 있었어. 근데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90평방미터가 넘으면 분양권을 줘. 근데 나를 하나밖에 안 준다고?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어떠세요? 억울하죠? 4개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분양량 최소 규모 단위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로 갖고 있는 그 금액이 쉽게 얘기하면 25평 가격보다 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상업지역 아니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여러 개 줍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런 땅을 찾으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360평방미터나 270평방미터 공유로 된 땅을 찾으러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다니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부산시도 요 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60이에요. 부산 60입니다. 광주는 60이에요. 60. 약간씩 틀립니다. 조례. 서울은 90. 부산, 광주는 60입니다. 이게 조례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90 아니면 60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세한 건 조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유한 주택만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 가지면 하나밖에 안 준다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3개로 나누는데 권역을 과밀억제 권역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서울은 다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근데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데는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저쪽에 포천, 연천 이런 데 뭐 그렇게 투기를 하겠어요? 10개 가지고 있으면 10개 다 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이거 투기 아니죠?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는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개라도. 이건 분양권 다 줍니다.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 74조 제5항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 주거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1입니다. 1+1 아시죠? 원래 25평, 33평, 45평 하나 주고 추가로 일정 요건이 되면 25평 하나 더 줄게 이거죠. 1+1.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말이 많습니다. 하나 더 주는 건 60평방미터 이하야 되고요. 이전고시 후 3년 낸 팔수하고 팔면 3년 이내 징역 3천만 원 이상 벌금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범위라는 거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야 금액이 큰데도 하나밖에 안 줘? 하나 더 줘? 뭐 이런 개념이고 나는 면적이 너무 큰데 옛날 하숙집 다가구 큰데 이거 하나밖에 안 줘? 하나 더 줘? 이런 경우에요. 그래 알았어. 2개 줄게. 그 대신 조그만 걸로 25평은 하나 더 줄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이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조합원 분양가인데 하나 더 주는 것도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 되나요? 예?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아니에요? 일반 분양파. 조합원 분양파 없습니까? 일반 분양이에요? 이 서대문구에 있어요. 그 문제된 현장.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가 갭이 있죠? 어떤 분들이 2주택을 신청했어요. 조합원 분양가라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로.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야, 그 조합원 분양가 2개 가지고 가면 일반 분양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근데 그 갭만큼 수입이 축소되는 거잖아. 내분담금이 느는 거잖아. 반대 하겠죠? 네. 이분들은 2개 주는 거 법에 2개 주기로 돼 있어. 조합원인데 조합원 분양가로 줘야지. 예? 뭐가 맞아요? 예, 서대문구에 있어요. 시끄러운 현장. 예. 조합원에게 추가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인가 일반 분양가인가?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첫째, 여기 보시면 공급할 수 있고 임의 규정입니다. 자, 2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평가 금액으로 2개 줄 수도 있고 면적으로만 줄 수도 있고 2개 다 적용해서 줄 수도 있고 2개 다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조합의 사정에 따라 사업성이 좋으면 주고 사업성이 안 좋은데 뭘 2개를 줘. 우리는 하나만 해. 정관에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정관에 처음에 잘 정하셔야 됩니다.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준다 그래서 분양신청 때 줄게요. 분양신청 받 안 돼.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그냥 안 주는 것보다 줬다가 뺐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조합장 쫓아다녀요. 지금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심리가. 원래 안 준다 그랬으면 생각을 안 했는데 준다고 분양신청 다 2개 다 하고 나 요거 아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어? 야, 33평은 원래 하나인데 25평 2개 가지고 갈까? 33평 25평 갈까? 45평 25평 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신청해서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야 이거 안 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하여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임의 규정이니까 초창기에 사업성 분석을 해보시고 사업성이 좋으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업성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2개를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가 맞습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가 맞습니다. 일부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23개구가 조합원 분양가로 인가를 내주고 있고요. 예외로 2개구가 있는데요. 영등포 구청과 동작구가 있습니다. 동작구. 일부 소송이 걸리고 그랬는데 일반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가일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권리처분 인가 후에 그 조합원 거 지분을 사면 분양권이 없습니다. 원래. 물론 예외 조항은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투기가일지구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권은 첫째, 주택을 갖고 있어야죠. 주택. 네.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89년 1월 23일. 외우세요. 89년 1월 23일. 언제라고요? 여기 모범생들이에요.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89년 1월 24일. 우리나라의 모든 조례 똑같습니다. 특정 무허가 또는 뭐 기존 무허가 분양권을 주는 무허가는 89년 1월 23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만 분양권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거는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분양권이 없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예, 훌륭하십니다. 89년 1월 23일. 그래서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이제 무허가가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무허가를 해도. 무허가인데 주거인지 영업인지 어떻게 알아? 가보면 알지. 가보면 식당 하고 있는지 주거로 쓰는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합 정관에 정하고 있으면 줍니다. 주택, 무허가 주택, 특정 무허가 89년 1월 23일 무허가입니다. 두 번째, 땅만 가지고 계신 분은 90평방미터. 이해하시죠? 아까 부산 대구는 얼마라고요? 60. 지자체마다 틀리다. 예,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도 안 가지고 있고 토지도 아닌 사람, 그냥 뭐 상가나 뭐 복합건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있죠? 권리가액이 25평보다 큰 경우는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형 최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25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분양권 주려고 나는 제일 작은 아파트 평형을 20평으로 할 거야. 됩니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그런 평수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원룸을 지면 안 돼. 됩니다. 근데 보통 25평, 33평, 45평을 짓는데 나는 굳이 15평을 짓겠다는 거야. 원룸을. 되죠? 아니 뭐 일반 분양을 원룸으로 지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업성이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죠.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사업방식 변경.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환지 방식으로 했던 게 이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 땅을 보상받은 사람 예외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예외적이니까
1번, 2번, 3번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은 어떻게 증빙을 하냐면 무허가 건물 항공 촬영한 거, 성과도 재산세 대상, 전기세 낸 거, 뭐 수도세 낸 거, 뭐래도 증빙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허가, 특정 무허가 89년 1월 23일은 굉장히 후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없는 분들 주택을 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부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상가인데 상가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에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가지려고 해서 순위까지 매겨놨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근데 요새 뭐 재개발하면 누가 상가를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 저기 다 쿠팡 하잖아. 쿠팡 뭐 어디 컬리 뭐 이런 데 다 시키시고 어디 가면 뭐 저 대형 마트 가서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단지 내 상가는 뭐 사러 가? 담배나 사러 가지 뭐 또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가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굳이 거기 저분들이 특별히 가려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순위가 별 의미가 없다. 예? 아주 뭐 초역세권이 아닌 다음에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는 재건축인데 재건축에서 이겁니다. 상가 소유자 아파트 가는 경우 원칙은 아까 재개발은 그 있었잖아요. 주택을 가진 사람, 땅을 가진 사람 또는 권리가액이 큰 사람이 아파트를 가는 조항이 있고 또 상가 가진 사람이 또 상가도 가고 아파트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원칙이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을 갖고 상가는 상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다만 다음 항목의 하나의 경우에 1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를 아파트 주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에 상가의 가격이 25평 가격보다 큰 경우예요. 근데 보통 아파트 가격이 더 커요. 상가보다. 아니, 오래된, 저 40년 된 상가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커요. 아파트 가격이 더 크지. 그래서 비율이 있다니까, 비율을 0.1로 하면 아파트가 20억이에요. 곱하기 0.1. 그럼 얼마예요? 2억. 내 거 상가 3억. 나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상가를 하나 받고 남는 금액이 있어. 남는 게.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가를 받고 여분의 돈이 있어. 이게 또 그거보다 크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왜 재건축이 안 되냐면 추진위를 10년 했습니다. 추진위만. 얼마 전에 조합이 됐죠? 그 음마 상가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상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동별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은 동별 요건이죠. 상가는 한 동으로 본다. 근데 상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지금 바뀌었어요. 3분의 1로. 근데 어쨌든 음마 상가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전체가 조합을 설립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음마 상가도 아파트를 주겠다. 비율을 정했습니다. 10% 그걸 0.1로 정했습니다. 0.1로. 네. 이거지, 이거. 예. 그래서 합의를 해서 주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관 바꾸고 해서 주기로 했는데 또 누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 판결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관. 왜? 아파트 소유자가 피해보는 거죠?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주면 일반 분양이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가한테 좋다는 거는 아파트 소유자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죠? 아파트 소유자 전체가 손해보는 거잖아. 그걸 왜 내 동의 없이 다수결로 해? 그래서 판례가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고 된 거예요. 엄격하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업 못 해요. 재건축은 앞으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약간 다른 판결이 좀 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랑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아직 그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대법원 판결로 정립이 안 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건 중간에 변경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부터 정관에 넣고 가면 아주 모범생입니다.
지금 변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재정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변경은 전원의 동의로 본다고 판례가 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애초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정관이 정하지 않으면 1로 보는 거니까 정관이 애초부터 0.1로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판례는 또 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까지 했고요. 타당성 검증을 하겠습니다. 인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검증 대상이 되면 또 인가를 받기 전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느는 경우, 분담금이 20% 이상 느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 분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을 합니다. 검증 기관은 한국감정원으로 돼 있는데 이름 바뀌었어요. 부동산원 LH로 돼 있습니다. 근데 LH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만 하고 제가 요거 검증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1호 검증을 제가 했고 제가 그 관련 부장을 하면서 50개까지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만들고 해서 이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 파트 어떤 게 이제 검증을 하면 자주 걸리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구청에 하면 구청에서 이 요건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요건이 되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그 서류를 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하고 보완하고 미비된 거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리고 구청에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검증제도가 없을 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이주비 대출 받아서 이사를 막 했어요. 조합원들이 한 30% 정도 이주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비대위죠. 반대하시는 분이 관리처분계 무효 청구 소송을 했는데, 조합이 졌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관리처분 계획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아까 그런 거잖아요. 2개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한 그런 관리처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효가 돼서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조정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주를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빈집에. 싫어해요. 나갔다가 근데 집을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다시 들어와서 수리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엉터리 인가가 내줬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좀 요거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쉽게 내준 것도 있고, 뭐 조합도 엉터리고, 정비사 전문관리자도 엉터리고, 다 엉터리인 거죠. 뭐 그래서 야, 이 검증 기관을 하나 만들자. 누가 할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번거로워요. 조합에서 구청에 넣어서 구청에서 감정 갖다가 검증을 하면 또 그 검증기관은 또 구청에 주고 구청에서 또 조합 주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가 통과되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조합이 바로 검증기관에 관리처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가 신청 서류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도 변경을 합니다. 대부분 중대한 변경은 어쨌든 간에 조합원들 분담금이 바뀌거나 평형이 바뀌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중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빨리 하는 거는 사업계획도 한 번, 관리처분도 한 번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업계획 변경, 관리처분 변경 몇 번씩 하죠. 사업계획 변경은 설계니까 뭐 그렇다 쳐. 그죠? 근데 관리처분 변경이 여러 번 된다는 뜻은 뭐죠?
그죠? 분담금이 줄겠어요. 늡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몇 번 받겠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안양에 재개발, 야,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야, 나는 3,000평 받고 1억 3천 돌려받는다. 그래가지고, 야, 그 아파트 새 거 받고 1억 3천 받으면 그냥 싹, 완전히, 딱 하고도 돈이 남어. 그죠? 남잖아요. 3,3평 새 아파트인데, 이제 새 걸로 다 가구도 바꾸고, 소파도 하고, 이렇게 해도 돈이 남으니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야, 이 새끼들이 1억 3천원 안 주고 4천만 원 더 내란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환급금은 안 주고 4천 내라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1억 7천.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 반대하러 갔는데 이 새끼들이 서면 결의로 통과시켰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한 100명 모였는데 조합장 해임한다고 10분의 1 발의했어. 어우, 잘했네. 해임시켜버려. 그 다음날 해임총회에서 조합집행부 정부 해임시켰습니다. 입주 3개월 남겨놓고.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아니, 다 해임시켜. 일은 누가 해? 그래서 이제 구청이, 비대위들이, 이 새끼들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럼 일은 누가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달 있다 또 총회에서 새로 뽑았어요? 이제 입주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이제 또 신고하고 해서 내일 모레 입주해야 돼요. 근데 일을 아무것도 몰라.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 다 해임시켰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늦게 났죠?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합원부는 자기 잘못이니까 일반 분양 지체 상금 물어야죠. 네, 50억. 네,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는 전 조합장이 설계 변경해서 다 했는데요. 얼마인데 1,700억. 1,700억 안 주면 입주 못합니다. 유치권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조합장한테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1,700억 준다는 각서를 주면 내가 입주를 시켜주고 아니면 입주 못한다. 조합장하고 이제 대판 싸웠죠. 못해.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합원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개별로. 조합원 1,000명이 한테 개별로 받았다고요. 조합에서 안 해주니까. 그럼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요? 입주 못해요. 심각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사학계 변경, 관리처분 변경 된다고 할 때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좋아하지 마세요. 변경. 가능하면 한 번에 하세요. 근데 요새는 몇 번씩 한다 이거죠. 변경. 그래서 변경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결국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사랑 이런 관계, 조합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조심할 게 이거. 자, 우리 사학계 변경합니다. 하면은 돈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요새요? 추세가 바뀌어서 이렇게 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 변경해. 또 변경해. 그래, 그 나중에 관리처분 변경도 해야 되는데요. 왜? 지난번에 이거 변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의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학계 변경을 한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돈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에서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돈은, 비용은 늘리는 거야, 주는 거야? 같은 값에 하는 거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알았죠? 네.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현금 청산자가 나눠지고 추정분담금 이제 결정됐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철거를 관리처분을 하면 사실은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새는
분담금이 착공을 하고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예? 7시 50분이요?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예. 원래는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간 원래는 한 번 쉬고 뭐 한 8시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요. 자, 타당성 검증을 하면 주요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절차는 뭐 생략하고요. 이겁니다. 1주택 이거. 부부가 2주택 분양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니까 주민등록을 싹 바꿔놔요, 옆에다. 예? 마치 남인 것처럼. 남 안 돼요. 아시죠? 네. 왜?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결혼을 안 했거나,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죠? 그럼 주민등록이 없으면 가족관계 사실증명에 나와요. 추가 요거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두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밖에 안 되니까 주민등록을 싹 바꿔가지고 남인 것처럼 행세해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애쓰지 마시란 얘기고 성인 자녀가 분가를 안 하면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저기 대기업 다니고 지금 나이가 30몇 살인데 성인인데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분가를 했어야지. 같이 살면은 한 세대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예,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게 있어요. 분가를 하려니까 분양시청 기간 끝나기 전에 분가를 해야지. 아니,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 전에 빨리 분가하고 이렇게 하면 두세 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신청 다 끝난 다음에 예? 그때 분가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요런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분양권을 2개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것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양신청하지 않은 분은 조합원이 아니다. 총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을, 관리처분 계획 내가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이의 있는 사람 이의 신청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신청 안 한 사람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왜? 그 관리처분 계획에는 현금 청산자의 성명, 주소, 권리 내역, 이 사람을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류를 공람시켜야 되고 이의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공람할 거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총회 참석을 못합니다.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 중에 현금 청산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서류를 보여줘야 되고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주거 전용 면적이 크면 2개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우리가 재개발할 때 단독주택이 있는데 땅도 똑같아. 옆집이. 땅도 똑같고 2층 집이에요. 똑같아. 면적도 아까 얘기한 대로 2개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제 3,000평의 전용 면적이 25.7이죠. 그 다음에 25평이 18평이니까 주로 43.7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44평, 주거 전용 면적이 44평, 45평이 되면 신축 아파트 33평, 25평을 받을 수 있어요. 면적으로. 그런데 전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내일 집에 가셔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세요.
띄워보셔야 돼요. 왜 띄워보냐면 건축물 대장을 띄웠는데 화장실, 변소, 창고, 공유면적 5평방미터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그 면적은 빠집니다. 나는 45평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채를 받는 줄 알았는데 5평을 빼야 된다고. 그러면 40평이잖아요. 두 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단독주택 두 집이 땅 모양도 똑같고 건물 2층 집이 똑같은데 건축물 대장을 띄우면 한 집에는 공유면적이 있고 한 집은 공유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집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은 1+1을 받고 한 명은 1+1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근데 실제 그래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은 내 집에 공유면적이 있는지 띄워보세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저한테. 있는데 어떡하죠? 부시세요. 어쨌든 공부를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주거 면적이에요. 주거 전용이에요. 실제로 주거인데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밑에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2층이 무슨 어린이 유치원, 무슨 사무실 이런 게 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거로 바꿨어. 근데 공부가 옛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택을 못,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이거죠. 1층 상가, 2층 주택, 3층 주택. 그래서 2층하고 3층의 주거 면적을 합치면 나는 두 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층 상가, 2층이 옛날에 어린이 유치원, 그러니까 안 돼. 주거가 아니니까. 3층 주거 면적만 하면 1주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위주로 합니다. 공부. 그래서 공부가 안 바뀌면 또 전화 옵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바꾸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필요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주거로 바꾸면 뭐 화장실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건축사 도움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거 가르쳐본 게 기준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예. 이게 이제 아까 그겁니다. 아까 1+1을 줄 때 원래 한 주택은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인데 하나로 더 주는 거를 일반 분양가냐 조합원 분양가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 차이가 큰 데가 있어요. 요새는 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요새는 뭐 한 80억, 90, 뭐 88 이 정도로 하는데 이 갭이 큰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를 더 가져가는 게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더 가져감으로써 줄어드는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니까. 그죠? 조합원이 내는 돈은 적고 일반 분양이 주니까 1+1을 안 받는 다수의 그 1주택 분양받은 자들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야, 또 일반 분양가로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작구에 노량진이 있죠. 노량진 뉴타운은 실제로 일반 분양가의 90%, 일반 분양가의 88%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례를 얘기했죠. 근데 동작구청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 분양가로 했습니다. 조합이. 일반 분양가로. 그래서 또 그것도 인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1+1을 받은 조합원이 이제 인가를 끝난 다음에 소송을 넣었어요. 야, 다른 구청은 다 조합원 분양가로 중단했는데 왜 우리만 일반 분양가로 하냐? 억울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조합이 이겼어요. 근데 그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 그러나 이제 국토부나 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할 때는 조합원 분양가를 봅니다. 해석 자체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23개 구청도 다 조합원 분양가로 봐요. 그래서 저는 조합원 분양가로 보는 게 맞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약간 입법으로
수정을 아마 법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조합원량가가 맞는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건 원래 한 채는 조합원 분양가고 한 채를 더 주는 경우는 뭐 조합 총회 결의로 해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든지, 그죠? 이렇게 좀 조합의 자율권을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석으로만 가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관리 처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계약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의 이제 공사비 분쟁조정위원인데 양천구에 최근에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관리 처분을 해서 조합원이 이주하려고 하는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인상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검을 나갔는데 협상을 하는데 아니 왜 관리 처분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공사비 올려달라냐 했더니 아니 뭐 그동안 뭐 검토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의심이 되는 거지. 시공사를 뽑았는데 그죠? 시공사를 뽑은 다음에 관리처분 사업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전에 시공사를 뽑은 거였어요. 시공사 뽑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조합은 그냥 관리처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공사는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주 하려다가 스톱이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러면 관리처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옛날 가격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 데가 많나요? 예? 불가공 구역하고 다른 구역 같은 데 이곳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주 시킨 다음에 공사비 올리는 거예요. 근데 2주를 시킨 다음에 공사비 협상하는 거는 시공사 전략에 100% 말린 거예요. 예, 그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2주를 안 하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거는. 2주 시키면 꼼짝 안 하죠. 예, 예. 2주를 하면 사업비, 이주비, 금융비,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끌면 끌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차라리 그냥 협상하고 말자라는 쪽으로 간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기회가 되니까 만약에 관리처분을 할 때 공사비 협상이 돼서 증액을 하고 관리처분을 하면 안심이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권유를 하냐면 본계약이 안 됐어도 주변 지역에 그 공사비 증액 타결된 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고 가라고 해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논란은 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시공사한테 이렇게 이만큼 양보한다는 뜻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반대 해석도 하는데, 그래도 조합원들은 그냥 관리처분을 해서 나 분담금 얼마야 알고 이주를 했는데, 나중에 얼마 올려달라면 다 사기 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공사비 과소 책정하는 거. 일부러든 또 조합이 당한 거든 사실은 관리처분할 때는 공사비 증액을 결판을 내고 가야 돼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법제 와야 돼. 예? 법제 와야 돼. 예, 건의하세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재건축 부담금 포함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에. 토지 소유자의 분양 자격은 여기 있죠. 서울시 90, 부산 60, 인천은 90이에요. 대구 90, 이거 잘못됐다. 60이에요. 대구는 90, 광주 60. 경기도는 없어요. 경기도 조례는 없고요. 경기도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자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각 시 조례에 또 찾아봐야 돼요. 복잡하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땅 한 평만 있어도 분양권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사실은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이거 내가 어렵게 찾은 거거든. 지자체 조례 다 뒤져가지고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려주는 거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은 때는 제가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 서대문구청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지금 몰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부천시는 면적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면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 평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1평 있어도 돼요. 그럼 또 이럽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그냥 주나요? 그냥 주는 게 어딨어요. 돈은 내야지. 그냥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다른 데는 뭐 90평방미터, 60평방미터 땅만 가졌을 때 있어야 되는데 유독 부천시는 그 면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토지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전부 또 부천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서울시 그 재건축 재개발 사례집 질의응답 제가 그걸 읽었었는데 네.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단 하나의 토지 그게 지목이든 현황이든 이게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무주택에 한해서 입주권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00 몇 년이요? 2003년도 12월 30일. 제가 읽었을 때는 그 조례 예외 조항이죠.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예, 사례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조례에 입주권에 관한 뭐 다가구 주택 그 다세대 주택 전환에 관한 예, 그다음에 뭐 이 서울시 조례에 굉장히 예외 조항이 많아요. 토지만 있을 때 지금 제가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제곱미터 이상 됐을 예, 그런 조항이 있어요.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 중에 그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가 아닐 경우에 대지나 전이었을 때는 분양권이 나온다고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찾았어요, 땅을? 사례집을 예. 그걸 보다가 공부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울시 조례가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를 다 베낀 거예요. 다른 데는. 서울시 조례, 그리고 그 분양권에 관한 거는 법에 다 규정을 못하고 서울시 조례에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실 분은 아까 저기 선생님처럼 조례를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실 때. 그러면 경과 규정이 있어요. 경과 규정. 경과 규정을 보면 뭐 다가구도 인정한 예가 있고요. 뭐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우리 저 다세대 주택이 생기기 전에는 다가구 이런 게 혼재돼 있었어요. 막 다가구 주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제도가 바뀌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권리상정일 전에 공유로 된 거 90평방미터 이상 된 땅 찾으러 다니시고 또 시간 되신 부천시에 가서 좀 어디 엄한 땅 한 평 있나 좀 보시면 입주권은 나옵니다. 예,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 89년 1월 24일 얘기하셨죠? 예, 날짜. 세입자 보상. 제가 가끔 뭐 이런 세입자 보상이나 그 옛날에 재개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세입자 보상 안 주고 돈이 엄청 세이브 됐잖아요. 성과급 받아가겠다고.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세입자들 좀 보상비는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지금 20분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여간 몰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